안녕하세요. 세상여지유 역사시험 전문가 태권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프랑스 파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에펠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그러면은 지금 파리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짜잔! 개선문이겠죠? 개선문 한번 보세요. 개선문이 뭘까요? 개선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자, 개선문은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황제나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문입니다. 보통 고대 로마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에 세워진 개선문은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기원전 81년도에 세워진 바로 티투스 개선문.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서기 315년에 세워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자, 티투스 개선문은요, 바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치가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요, 중앙에 크게 이렇게 아치가 하나 있고 양 옆에 또 이렇게 작은 아치가 이렇게 총 3개의 아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파리에는요, 개선문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파리는 총 개선문이 3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에 있는 3개의 개선문은요, 각각 일직선상에 쫙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카르제 개선문,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배우게 될 에뚜알 개선문, 그리고 마지막이 라데팡스에 있는 그랑드 아르슈라고 하는 라데팡스의 개선문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카르제 개선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카르제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1805년 오스테르리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겁니다. 이 카르제 개선문은요,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양이 가운데 큰 아치가 있고 양옆에 작은 아치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거 어떤 모양이죠? 그렇죠.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하고 똑같죠? 모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본따서 카르제 개선문을 만든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고요. 이 개선문을 건설한 이후에 서로마 제국의 지배자가 되죠. 이 나폴레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도 이 개선문을 건립을 해서 어떤 그런 야망이 있겠죠. 본인도 유럽을 제패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야망을 아마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힐들이 저거. 이걸 보면 가운데 오벨리스크 있고요. 그 뒤에 저 끝에 와봐. 저 끝에 개선문 뭐야, 개선문? 에뚜알에서 보이지? 선생님이 파리 개선문 몇 개 따고 있어? 3개 따고 있죠. 저 뒤에 라데팡스 신개선문 있지? 에뚜알 개선문 뒤에 일직선이야. 쭉 오서 보면은 이게 바로 카르제 개선문이에요. 카르제 개선문. 자, 카르제 개선문은 높이가 이제 13m 정도 되는데 이 막상 딱 마주하면 이 큰 오스트리츠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런 역사적 의의에 비해서는 좀 작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큰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런 의기양양해진 나폴레옹의 성에 찼을까요? 아마도 차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은요, 얼마나 이제 본인이 이제 유럽을 제패하고자 하는 그런 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찌됐든 나폴레옹은 상대의 이제 끝에 이 승전 기념문을요, 다시 세우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개선문이 바로 에뚜알 개선문이에요. 에뚜알 개선문도 카르제 개선문과 마찬가지로 1805년 오스테르리츠 전투에서 승리한 나폴레옹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카르제 개선문과 다른 게 뭐예요? 자, 보세요. 아치가 중앙에 하나만 있죠? 바로 뭘 본땄습니까? 바로 티투스 황제, 바로 티투스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폴레옹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중간 유배를 가면서 이 유배를 가게 되고 또 그리고 왕정 복고의 격동기에 정책이 바뀌면서 공사가 막 중단되었다가 프랑스의 마지막 왕인 루이 필립이 이 나폴레옹 제국의 후광을 좀 이제 입고자 이제 1836년도에 드디어 왕궁을 하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루이 필립이라는 왕은요,
이 부르봉 왕조의 반개 쪽이에요. 출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국민들에게 그런 선심성 행사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뭐 루브르 궁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또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세인트 헬레나 섬에 묻혀 있던 나폴레옹의 유해를 프랑스로 가지고 와서 앵발리드에 이렇게 모신다거나, 또는 이집트에서 선물 받은 오벨리스크를 대대적인 행사로 현재 콩코드 광장에 세운 이런 프랑스의 왕이 루이 필립 왕입니다. 나폴레옹은 고대 로마의 황제나 장군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개선문을 지나 개선식을 치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이별하는 바람에 개선 행렬을 통해서 개선문을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아버리죠. 나폴레옹은 1821년 5월 5일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폴레옹이 사망한 지 19년 후, 그리고 개선문이 완공된 지 4년 후인 1840년에 바로 그 나폴레옹의 유해 행렬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그 앵발리드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제 사실은 생전에는 이제 뭐 생강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지만, 당시 또 국제 정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해를 실은 마차는 이제 나폴레옹이 사망하고 나서 완성된 이 개선문을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유해가 개선문을 지나갈 때 수많은 그 파리 시민들이 막 이곳에 몰려와서 황제의 뒤늦은 귀환을 눈물로 이제 지켜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웅구차에 실려서 이곳을 통과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뭐냐?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또 있어요. 바로 누구냐? 이 나폴레옹이 사망하고 나폴레옹이 이곳으로 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지나간 지 45년 뒤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레미제라블 한번 딱 떠오르시는 그런 작가 있죠? 누굽니까? 빅토르 위고죠. 빅토르 위고의 그 장례 행렬이 또 이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왕이나 대통령이 아닌데 그런 인물이 국장으로 거행된 거는요, 빅토르 위고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 개선문 밑에 가설된 시신 안치소에 200만 파리 시민들이 주변 길과 광장을 가득 메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시신이 영구 안장되는 빵테온까지 바로 시민들의 장례 행렬이 뒤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의 승전 퍼레이드가 이곳에서 또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샤를 드골 장군이 이곳에서 파리의 해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변이 이제 그 샤를 드골 에뚜알 광장인데, 이 광장에 보면은 가는 수 있는 이 개선문으로 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안 보여요. 횡단보도가 어디 있지? 여기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지하 보도가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또 계단을 통해서 지나가다 보면 바로 이 개선문을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중간에 매표소가 하나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개선문의 꼭대기. 여러분들이 혹시나 파리 여행 가시면은요, 저 멀리서 봤을 때 이 꼭대기에 뭐가 이렇게 막 되게 막 조그만 점점 막 이런 막 움직이는 점들이 보여요.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사람들입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 이제 파리 시내를 전경을 다 이렇게 둘러보시는 그런 사람들, 관광객들을 이제 여기 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선문으로 올라가는 이 전망대로 올라가는 그런 매표소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이제 매표를 하고 그 이제 꼭대기까지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이. 그래서 284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아주 힘들어요. 예, 정말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높이 50m 이 전망대에 다다르게 됩니다. 올라갔을 때 이 그 개선문 앞으로는 파리의 과거의 영광을 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가 있고요. 이 뒤로는 또 새롭게 변한 파리의 현대를 상징하는 그런 라데팡스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라데팡스의 방향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에 또 하나 이렇게 네모난 그런 조형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네모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가운데가 뚫려 있고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파리의 세 번째 개선문. 제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파리에는 총 3개의 개선문이 있다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카르제 개선문,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에뚜알 개선문,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라데팡스 개선문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은 그랑드 아르슈라고 해요. 그래서 파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지어졌고요. 이게 그랑드 아르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치예요. 그랜드 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큰 아치인 것처럼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개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문 자체가 이제 그 35층짜리 그런 빌딩이에요. 높이는 110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유리, 화강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89년도에 이렇게 건설이 됐습니다. 우리 라데팡스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 뭐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요? 뭐 그런 뭐 판교라든지 송도처럼 그런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파리의 연인에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파리의 연인 그런 무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데팡스 개선문은 가운데가 네모 반듯한 형태로 뚫려 있고 사무용 빌딩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전시장, 그리고 회의장, 수많은 사무실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데팡스 개선문 아래 계단에서는 항상 언제나 많은 시민과 그런 그 파리를 찾은 여행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파리에 있는 3개의 개선문이 마치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이은 것처럼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가장 서쪽에 있는 라데팡스 개선문 전망대에서 파리 시내 쪽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은 에뚜알 개선문, 그리고 카르제 개선문까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라데팡스 개선문을 규모로만 보면은요, 라데팡스 개선문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뚜알 개선문이 높이가 50m거든요. 근데 훨씬 더 크죠. 그런데 개선문이 뭐예요? 개선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개선문의 본래 목적인 전쟁 승리를 기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라데팡스의 개선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개선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도 파리의 3대 개선문을 할 때는 라데팡스의 개선문도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라데팡스의 개선문이 아닌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런 건축물 중에 개선문 중에 가장 큰 개선문은 어느 걸까요?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름하여 바로 평양 개선문이에요. 평양 개선문은 높이가 60m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요, 이거보다. 그래서 세계 최대 크기예요. 그래서 김일성의 항일 투쟁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1982년도에 이제 건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개선문을 만들 때 파리 에뚜알 개선문에서 영감성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